백낙청 TV에 오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하고 몇 사람이 낸 좌담집이죠. 개벽사상과 종교공부라는 책을 가지고 일종의 이제 심화학습 비슷하게 3번을 녹화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할 수 있지만은 좀 한 번쯤 더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조금 성격이 다른 심화학습 편을 했습니다. 제가 쓴 책 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저서로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는데 저희 2번째 저서죠. 그것도 한번 다루고 싶다 하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일종의 이제 양수겸장으로 전국까지 다 읽으시고 그 책도 읽고 또 그동안의 경로랄까 이것도 상당히 잘 아는 한 분이 그 책으로 돌아가서 같이 다뤄주면 재미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동안에 우리 유튜브에 한 2번 등장하시기도 했지만은 특히 그 종교 공부 그 책 만드는데 깊이 관여하시고 저 전부 녹화도 지켜보신 이보현 선생이 적임자일 것 같아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만화가 이보현입니다. 도올 만화 논어를 그렸고 유튜브 보현TV에서 주로 북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선생님의 그 유쾌한 공부길을 따라 걸으면서 제가 공부를 많이 해왔는데요. 그동안의 선생님의 공부길이 주로 선생님의 저서를 교과서 삼아서 공부하는 공부길이었다면 최근에 이제 작년 후반에는 이제 초대석 형식으로 종교 공부를 진행을 하셨어요. 근데 이 종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개벽 공부기도 해서 제가 더 열심히 따라서 공부를 했는데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책을 선생님의 그 옛날 그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지금의 개벽에 이른 선생님의 사상이 이미 이 당시에 좀 많은 공부의 목표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이 다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나. 그런 증거를 제가 입수를 하게 돼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러 나왔습니다. 네. 증거가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고문서를 호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고 느낀 것이 하이데거가 시작과 시원을 구분해서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작은 어떤 일이 발생함과 동시에 사라져버리지만 어떤 사태의 근원으로서의 시원은 그 끝에 이르러서야 완전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지금 개벽에까지 이른 선생님 사상도 그 시원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1979년에 나온 이 책에 제가 읽어보니까 개벽이라는 말만 안 나왔지 지금 선생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모든 문제의식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지 않았나 싶었는데요. 이 책에 실린 글들이 주로 70년대 중반쯤에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10월 유신 이듬해인 1973년에 쓰신 글부터 시작을 해서 선생님이 유신에 반대하는 민주회복 국민선언에 서명하셨다는 이유로 1974년에 징계 파면되셨어요. 그래서 1980년에야 복직을 하셨는데 그 사이에 그러니까 30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에 쓰신 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근데 조선일보에 쓰신 칼럼도 대여섯 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흥미롭게 읽었는데 이 책의 책머리에를 보면 제목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책 제목인 인간 해방의 논리를 찾아서의 논리가 지식인들의 전유물이 아닌 민중의 생활상의 논리, 즉 깨달음에 가까운 논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의 뜻이 인간 해방의 깨달음을 찾아서나 참 진리를 찾아서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 책과 제목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서문에 내가 지식인의 논리와 민중의 논리 거기에 대해서 언급한 거는 지식인은 당연히 논리적인데 민중도 논리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것보다 당연히 논리적이어야 할 지식인들은 논리에 어긋나는 소리 하고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데 민중은 사실은
민중이라고 다 논리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논리가 안 되는 짓,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면은 당장 굶어요. 그런 점에서 민중의 논리를 얘기했던 거고요. 이 책이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1, 내 첫 평론집하고 합본이 돼서 나와 있는데, 원래 78년에 첫 평론집이 나오고 79년에 그 책이 시인사에서 나왔습니다. 네. 창비사가 아닌 다른 데서 나온 내 책에 그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하나죠. 뭐 꽤 팔렸어요. 그 책도 그 당시에는 팔렸지만은 절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1도 절판이 됐어요. 완전히 제거 바닥난 건 아니지만은 이제 더 찍기 어렵게 돼 있습니다. 요즘은 그 활판 인쇄기가 거의 없으니까 그 옛날에 만들어 놓은 지형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그거를 새로 조판해서 낼 때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도 같이 합본을 해서 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거는 절판된 지도 훨씬 더 오래됐는데다가 이렇게 합본해서 들어가니까 겹방사리처럼 돼가지고 별로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 책의 존재 자체를 좀 알기 어려운 것 알기 같아요. 어렵죠. 예. 거기다가 이 책이 사실은 79년에 나왔을 때가 거의 유신 말기입니다. 79년 가을, 초가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내가 관악경찰서에 잡혀가 있었어요. 해직교수협의회에서 성명서를 내는데, 그때는 내 의로 성내훈 선생, 그때 이미 체포되셨나 아니면 수배 중이셨나, 그분이 회장인데, 부회장 한 분이 문동환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YH 사건으로 들어가셨고, 그래서 이제 천상 그 다음 차례가 난데 신학기를 맞아서 현지 교수들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뭐 걸릴 데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학교 대학 바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느낀 실감, 이런 거를 현지 교수들한테 전달하는 정도의 메시지니까 걸릴 건 없지만 뭐 그때 긴급조치 시대니까 걸면 걸리는 거죠. 그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관악경찰서에 가서 그때 한 열흘 있었나요? 열흘 꽤 오래 있었는데, 마침 그때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됐어요. 그래서 나도 조금 착잡한 게, 이거 인간해방의 논리를 찾아서가 나왔다고 또 떠들어내면은 그때 이제 구속되느냐 마느냐 하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아니 뭐 광고 같은 건 너무 하지 말고 좀 기다려보자. 조태일 씨가 시인사 대표였는데, 조태일 시인. 그러다 결국 풀려났습니다. 사실 정말 걸려보려고 해도 걸 게 없었어요. 제가 또 그렇게 교묘하게 썼고. 그런데 나중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풀려났는데도 신문에서 안 다뤄줘요. 내가 잡혀갔다는 건 그때 신문사에서 알지도 못하죠. 그때는 보도가 안 되니까. 그게 아니고 인간해방이란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안 다루는 거예요. 그래도 그 당시 이제 분위기가 있고 하니까 꽤 팔리긴 했지만은, 몇 세를 찍었지만 조태일 사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안 팔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여성해방이나 민중해방, 뭐 민족해방 이런 말이 하도 유행이어가지고 인간해방 이런 말이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 생각을 하니까 참 시대가 그런 것조차 이렇게 허용을 하지 않았던 시대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민족해방, 민중해방 이런 말 다 걸릴 때예요. 왜냐하면은 인간해방은 좀 다르지 않나 싶은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해방 운동만이 아니고, 네네.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떤 뭐 영성의 해방이랄까 네네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썼는데, 78년에 내 책이 나올 때하고 79년 중반하고 또 분위기가 달랐어요. 그때 이제 유신 거의 네네. 막바지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런지 언론에서 별로 안 다뤄줬어요. 처음에 이거를 읽었을 때 그 인간해방과 뭐 종교적인 진리의 탐구, 이게 조금 선생님께서 위장전술로 쓰셨나? 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종교적 진리를 탐구하는 내용의 글을 쓰신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 질문을 드리면서도 그래서 선생님의 그때 탐구하셨던 종교적 진리 그리고 서양 철학과 동아시아 사상에서 이렇게 모두 탐구하셨던 인간 해방의 논리, 진리를 유념을 하면서 질문을 계속 드려보겠습니다. 2부의 첫 글인 인간 해방과 민족 문화 운동에서 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보기에 이 글은 선생님의 저서가 그 문학평론과 사회평론 크게 두 분야가 있지만 항상 진리의 문제, 세계관의 문제를 염두에 두셨는데 그거를 본격적으로 탐구하신 첫 번째 글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머릿말에서 인류 역사를 이끌어온 위대한 종교의 가르침이 모두 인간 해방을 내세운 것이었다. 그러시면서 불교와 유교, 그리스도교의 주요 가르침을 말씀하신 다음에 당시 한국의 인간 해방 운동이 민족 문화 운동의 성격을 띌 수밖에 없는 역사적 이유와 철학적 근거를 제시하셨거든요. 17세기, 18세기 서구의 시민혁명과 민족국가의 성립이 인간 해방의 확대인 것은 분명했지만 전 지구적으로 인류를 위해 쓰지 못하고 후진국을 침략하는 식민지화하는 제국주의로 나간 이 선진국들이 이제 하지 않은 인간 해방의 과업을 뒤늦은 후발 국가들이 민족 국가의 형성과 함께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민족적 각성에 입각한 민족운동이야말로 가장 인간다운 움직임의 하나고 인간 해방의 대의를 포함한 동시대 최고의 세계관을 가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대 최고의 세계관이라는 이름에 갑하기 위한 철학적 과제를 점검하셨는데요. 조금 읽어보면 진정한 인간 해방에 기여하는 민족주의는 결코 단순한 반발의 투쟁만이 아니다. 강대국의 압제와 맞서 싸울 힘과 의지를 기르되 그것이 단순한 강대국의 모방, 억울하니 우리도 부국강병해서 기성 강대국들처럼 한번 떵떵거리고 살아보자는 식의 반발과 앙심과 복수의 정신을 대표하는 그릇된 민족주의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기 해방의 과정을 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이데거가 복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니체의 표현과 관련해서 오늘날의 가장 큰 사상적 과제로 설정한 형이상학적 사고 자체의 극복 문제와도 이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복수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니체의 표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왜 서양 형이상학이 극복의 대상이 되는지 설명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민족 문화 운동이란 말이 요즘 많이 쓰지를 않죠. 민족주의의 좋은 점, 나쁜 점 분별하려고 했었고 또 서양의 민족주의만 나쁘고 또 이 후진국의 민족주의는 무조건 진보적이다. 그런 단정도 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 민족주의도 타락할 수 있다 하는 걸 얘기하긴 했지만 요즘은 좋은 민족주의, 나쁜 민족주의 가르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그런 풍조도 아니고 민족 문화 운동 그러면 훨씬 더 막연하게 들리잖아요. 그리고 전통적인 민족 문화를 계승하려는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문화 운동 그러면은 정치 운동하고 별개의 문화 운동 그런 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로서는 민족문화운동이란 말이 어떤 의미에서 좀 비교적 안전한 말이기도 했고요. 민족문화운동만 그렇게만 붙였더라도 좀 문제가 달라졌을 거고 부담이 더 됐죠. 그 민족문화운동의 개념 자체가요. 내가 그 책에 민족문화운동과 과학정신이라고 첫 문장이 이래요. 인간 해방과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그 올바른 진로를 제시하고 실천하는 일이야말로 우리 민족문화운동에 맡겨진 사명이다. 요즘은 뭐 민족문화운동 그러면 그런 사명까지 안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당시는 소위 민주운동이라는 이름으로 진짜 그 활발한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 그것이 민중적이어야 한다 하는 합의랄까?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게 진정한 당대 최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그런 수준까지 가야 하는데
그거는 정치운동이나 민족문화운동이라는 이름으로 해야겠다는.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민족문화운동을 높이, 그 사명을 높이 설정을 한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약간의 그 위장이랄까, 예? 너무 민중성 뭐 그런 걸 내세우지 않으려는 그런 의도도 있고 그랬죠. 그런 민족문화 운동이 이제 그 최고의 세계관이 되기 위해서의 그 철학적 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하이데거의 복수로부터의 해방. 예, 복수로부터 해방이라는 건 영문맥에서는 하이데거가 이전에 니체가 먼저 썼고요. 네네. 그리고 일반적인 개념으로 복수로부터 해방이라 그러면은 신약 성서의 가르침이 그거 아니에요. 구약 시대만 해도 물론 하나님의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하는 개념도 있었지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복수하는 걸 정당한 복수로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복수하지 말라,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야말로 복수로부터 해방되라는 가르침이고, 부처님이 가르친 미움이나 구원, 애증 다 벗어나서 해탈하라는 가르침도 복수로부터 해방을 가르치신 건데, 이거를 유독 형이상학의 극복이라는 과제로 이제 갖다 붙인 거는 하이데거가 니체를 읽으면서 니체의 어느 한 대목을 두고 한 이야기예요. 제가 읽어볼까요? 543번 네. 한번 읽어보세요. 니체는 새 시대의 인간, 즉 그가 말하는 초인에게 거는 최대의 희망이 복수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면서, 복수란 곧 시간과 시간의 엿다에 대한 의지의 반발이라고 정의하는데, 하이데거는 이러한 복수의 개념은 단순히 윤리적 또는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형이상학의 핵심적 과제를 제기한 것이며, 그것은 니체 자신의 철학에서도 제대로 이룩되지 못한 형이상학 자체의 극복을 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 형이상학의 극복이라는 건 니체도 시도한 거지만은, 하이데거는 니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서양 형이상학의 정점에 이른 사람이지 그걸 극복한 사람이라고는 안 보잖아요. 해방을 말하면서 니체가 복수를 어떻게 정의했냐면은 시간과 시간의 엿다, 독일어는 에스파, 영어로 하면 it was입니다. 시간에는 반드시 it was가 따라오는데 그 it was에 대한 의지의 반발이 있는데 그걸 복수라고 해석한 거예요. 상당히 독특한 복수론이죠. 그걸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그게 쉽지가 않은데, 나도 뭐 확실한 적은 없는데, 이럴 때 이 시간이라는 거는 하이데거가 말하듯이 무슨 시원에서 이미 시작된 것이 나중에 완성이 되면서 이게 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뭐 칸트 같은 사람이 얘기했던 우리 시공간 세계의 현상 세계의 속성 중에 하나로서 시간이죠. 이렇게 흐르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그 흘러가는 시간이 좋으면은 좋아서 좋은 게 끝나서 아쉽고, 나빴으면은 그 나빴던 기억 때문에 아쉽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더 원한이 인간에게 있게 마련인데, 이거를 벗어나는 어떤 깨달음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서양 형이상학의 틀 안에서는 뭐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하이데거는 니체가 그렇게 그 문제 설정은 잘했지만은 본인도 그 영혼회귀라든가, 영혼회귀라는 거는 아무리 고생스럽고 힘든 그런 거 왔더라도 또 한 번 와라, 얼마든지 다시 와라 하는 그 초인에, 근데 그것을 하이데거는 진정한 해방이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야말로 있음과 없음의 그 세계를 초월한 어떤 깨달음이 아니고 의지의 극한으로. 의지의 극한으로 보는 거죠.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한 건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는 또 뭐 더 의논을 해봐야겠죠. 니체의 경우에는 그
그 서양 형이상학의 시간성에 대한 혐오를 복수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철학적 용어는 아닌데 예. 예, 또 감정을 실어서 좀 그러니까 니체의 말에 그런 감정이 실려 있기 때문에 네. 많은 철학자들이 니체는 참 훌륭한 문필가로 보고 네네. 엄밀한 철학자로 안 보는데 네. 하이데거는 니체야말로 진짜 엄밀한 사유를 한 철학자로 봐요. 다만 본인이 생각했던 만큼 형이상학을 극복하지는 극복한 못했다. 사람은 아니다 네, 이렇게 네, 보는 네. 건데 형이상학적인 진리 간의 일대 전환이라는 과제가 서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동아시아에서는 그런 진리관 자체가 낯설잖아요.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동아시아에서는 뭐 불교의 공이라든가 원불교 사은 또 혹은 뭐 도라든가 도가와 유교의 도라든가 아니면은 최근 그 도울 선생님이 개사전을 쓰셨는데 거길 보니까 역도 거의 변화를 진리의 차원에까지 높인 굉장한 서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진리관에 익숙한 동아시아인들한테는 이 진리관의 일대 전환이라는 과제가 서구인들과는 동일하지 않다. 좀 과제와 그 과정이 다를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제가 동일하지 않은데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서양의 형이상학이나 또는 과학의 진리관에 너무 그동안에 익숙하지 않았죠. 그 모르고 살았죠. 우리가. 나는 그게 무슨 자랑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서양적인 사고 방식에 빠지는 것보다는 이게 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더 건전하고 올바른 사유 방식이지만은 그 몰랐던 걸 뭐 자랑할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몰랐다가 알게 되니까 오히려 우리나라 사람이나 동아시아 사람들이 거기에 더 깊이 빠져가지고 근대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입장에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사상하고 전통적인 서양 철학이나 형이사학 사유하고 어느 게 더 나으냐 이렇게 비교하는 건 좀 의미가 없는 일이고요. 서양 사람들이 잊고 살아왔던 어떤 그런 사유 전통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더 유리하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저거에서 지금 거의 세계를 지배하게 된 그런 사고방식을 너무나 오랫동안 몰랐기 때문에 지금은 더 그게 빠질 수도 있고 또 그거를 극복하는데 불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서양식의 사고방식, 근대주의적 사고방식 이거를 넘어서는데 그 서양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그때는 이제 뭐 제3세계 이런 말 많이 썼지만 제3세계 민중이 어떤 의미에서는 더 유리한 면, 또 우위에 서는 면이 있지만은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잘못하면 우리가 더 그들이 했던 걸 그대로 더 학습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오히려 선진 우등생이었는데 우리는 열심히 뒤따라가는 또 새로운 그런 정신적 노예 생활에 빠질 우려도 있으니까 요거를 이제 잘 극복하면은 이거야말로 세계적으로 어떤 최고 수준의 인식에 도달할 것이다. 그런 논지였죠. 역시 같은 글에서 인간 해방운동의 이념이 동시대 최고의 세계관이라는 점을 천명하신 뒤에 그 우리나라의 민족적 상황을 점검하셨습니다. 바로 분단된 현실, 그것도 외세에 의한 분단이라는 점을 가장 특이한 상황으로 보셨고 이런 현실에서의 민족운동이란 단순한 정치운동, 권력구조, 개혁운동일 수만은 없고 문학, 예술, 교육, 언론 등과 일상생활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문화 전반에 걸친 인간 해방운동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가톨릭과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던 인권운동에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이 연대해야 한다고 하셔서 나중에 여성운동과 녹색 생태운동, 기후운동까지 포함하는 변혁적 중도주의의 씨앗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서 인간해방운동과 민족 통일을 지향하는 민중운동에 올바른 진로를 제시하기 위해 가장 강조하신 것이 바로 과학성인데요. 과학기술의 온갖 혁명들이 인간해방의 필수적인 힘이라고 하셨고, 불교식으로 말하면 과학이 깨달음의 눈에는 바로 진리 그것일 수도 있는 우주의 재현상을 그 자체의 구조와 법칙을 존중하여 인식하려는 구도의 자세라 부를 만하다. 그리고 이후에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의 진리가 과학에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과학을 이렇게까지 높이 평가한 글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학이라고 하면 아까 형이상학 극복을 말씀하셨지만 형이상학의 총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과학인데, 이렇게까지 그 과학과 과학적 인식을 중요시 하신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 과학기술을 습득해 가면서 또 극복해야 하는 이중과제를 가진 그 동아시아와 제3세계 입장에서 말씀을 하신 건지 궁금했습니다. 이중과제라는 건 동아시아나 후진 지역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고 근대의 이중과제라 그러니까 근대라는 건 범세계적인 현상 아니에요. 그거를 뭐 제3세계에만 국한할 일은 아니고 이중과제하고 관련되긴 되는데, 근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거는 이 글에서 내가 얘기하는 이 글에서 이제 과학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과학 정신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오해받기 쉬운 표현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말할 때 과학성이나 과학 정신은 과학적 지식 자체하고는 구별하고 있거든요. 과학적 지식이 깨달음을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진리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래 여러 종교들이 가르치는 진리보다는 한 차원 낮은 것이 과학의 아르마리랄까? 과학적 지식이고, 과학이 규명하려는 과학적 진실. 이 시대에 이미 내가 그 점은 아주 확고히 구별을 했더군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거는 과학적 지식 그 자체, 과학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있지만은 인간이 하는 행위의 하나잖아요. 과학자는 물론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고, 전문적인 과학자 아니라도 사람들이 다 과학을 한단 말이에요. 그 과학하는 인간적 실천은 그 본뜻은 진리와 무관한 아르마리를 완전히 축적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보살행이라는 말도 썼지만은 인간 해방을 위해서 잘 활용하고 하는 것이다. 첫째는 운동이 효과적이 되기 위해서,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라야 되고, 인식이 인간 해방 운동과 결합된 과학성, 과학 정신은 또는 과학하는 행위는 그게 바로 진리 탐구라고도 할 수 있고, 해방적 실천이 하나이고, 보살의 행위라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가 섞여 있어 가지고 잘못하면 양반이 과학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높이 평가하나 하는 얘기도 들 수 있고, 과학적 지식이 진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과학의 진리를 너무 폄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진리와 아르마리, 지식의 차이는 차이대로 분명히 하면서, 그러나 아르마리도 깨달음의 일부로 또는 보살행의 일부가 될 때는 그게 바로 진리 탐구가 된다는 이제 그 얘기를 하고자 했는데, 좀 정리가 이렇게 선명하게는 안 된 셈이죠. 네. 선생님께서 이후에 쓰신 글들, 그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나 다시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에서는 과학에 대한 신념을 넘어서는 지혜의 다스림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시면서, 이 시대는 지혜의 다스림이 없는 한 모두가 파멸할 운명에 놓인 시대이기도 하다. 다가오는 세상이 민중의 시대이자 곧 지혜의 시대라는 명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생님께서 그 우리 사회 전반을 통찰하시고 제출하신 명제들이 있잖아요. 분단체제론과 변혁적 중도주의, 근대이중과제, 이런 것들이
과학적 인식에 근거를 해서 문학적 실감에 근거한 지혜의 결합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근데 이 과정에서 후천개벽 사상과의 만남이 중요한 변곡점이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후천개벽 사상을 만나고 원불교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중에는 원불교 교전을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에 내가 참여했잖아요. 그거는 80년대 후반에 시작해가지고 교전 번역은 90년대에 시작을 하고 또 후전개벽운동 전반에 대한 공부를 더 좀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훨씬 더 그보다 또 더 뒤고 그러니까 그것이 뭐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 시대를 얘기하고 하게 하는데 변곡점이었다고 할 수는 없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후천 개벽 운동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된 것이 중요한 하나의 변곡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시청자들 위해서 좀 쉽게 우리가 왜 저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뭐 과학이니 진리니 뭐 이런 어려운 얘기 하느냐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이게 그런 설명하는 데는 내가 그 후에 개벽 사상도 공부하고 종교 공부하면서 더 익숙해진 언어를 쓰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거는 하늘이 인간에게 주신 아주 굉장히 귀중한 선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한 선물이에요. 독이 묻은 선물이에요. 근데 그 위험하다는 게 뭐 과학으로 살상 무기도 만들고 뭐 해서 그래서 위험하다는 게 아니고, 하늘이 주신 선물이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힘이 과학에 있어요.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을 축적하다 보면은 그 나름으로 과학적으로 참 정밀한 다른 성격의 아르마리가 못 따라올 만한 그런 이제 엄청난 축적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그것이 발휘하는 위력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곧 진리로구나 하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진리는 무슨 소용없어, 과학이면 됐어, 아니면 우리 그냥 살아가면 됐어 하는,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은 미혹에 빠진 중생들의 생각인데, 이게 마치 최고의 지식인의 자세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다고 봅니다. 특히 지식인이라는 사람들 사이에. 그래서 하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면서 인간이 하늘로부터 무슨 선물을 받았다는 생각 자체를 유치한 걸로, 인지가 발달되기 이전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좀 덜 깨인 생각으로 간주하는 습성이 점점 퍼져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위험을 극복하면서 정말 얼마나 큰 선물이고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고 우리가 그 선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공부까지 가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너무 안 되는 거 있는 것 같아서 뭐 보현씨도 그런 생각에서 질문하셨을 거고, 나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네. 우리가 무슨 뭐 과학과 진리의 구별에 대한 무슨 철학적인 인식을 자랑하려고 지금 그런 건 아니잖아요.